네, 안녕하세요. 2025년도 제1회 고졸 검정고시 해설과학의 과학을 맡은 김준범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수소 연료전지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기체는? 하고 물어봤네요. 우선 이 문제를 보시고 당황한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신재생에너지의 원리에 대해서 그 구조를 자세히 아시는 분은 조금 약간 드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그 과정을 잘 모르더라도 수소, 기억, H2O 이것에 대해서 화학 반응식만 잘 세울 수 있다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실전적인 풀이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것을 뭔지 모른다고 쳐도 우선은 수소가 수소 연료전지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안으로 들어가서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수소 이온으로 나뉘었고 또 전자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역도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생성물로 H2O, 물이 생성됐네요. 밑에다가 분자식을 적겠습니다. 수소의 원소기호는 뭐죠? 수소의 원소기호는 H죠. 연료전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물에 필요한 원소가 산소가 있어야 되니 기억은 잘은 모르겠지만 산소가 될 것이다 하고 기억의 산소 2번 체크하고 실천적으로 문제를 푸셨으면 아주 훌륭하신 공부를 하신 겁니다. 문제를 푸신 겁니다. 하지만 실전적인 풀이가 아니라 좀 더 연료전지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수소가 연료전지 속으로 들어갑니다. 수소가 전극판을 만나면은 수소 이온하고 전자로 분리가 되는데요. 전자가 여기 있는 도선, 여기 있는 극선을 타고 음극선에서 양극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음전하의 흐름, 그러니까 전류가 생성되죠. 전류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수소 이온이 전해질 타고 전극으로 이동해서 그곳으로 산소를 넣습니다. 그러면서 산소와 수소 이온이 여기서 만나는 거죠. 이걸 화학 반응식으로 적어볼게요. 수소 이온과 여기다가 산소를 넣습니다. 그리고 도선 타고 이동한 전자를 만나면 최종 생성물로 물이 나온다. 그리고 연료전지니까요. 마지막으로 에너지까지 생성된다고 그 원리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수소가 들어가서 전극판을 만나서 수소이온과 전자로 분리가 되는데 분리된 전자는 도선 타고 이동을 하면서 전하의 흐름을 만들어내서 전류를 생성해내고 마지막에 산소를 넣으면서 수소이온과 산소 그리고 도선 타고 이동한 전자가 결합을 하는 화학 반응을 하면서 물 분자식 H2O를 만들어내고 최종적으로 에너지를 생성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어쨌든 2번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2번 어떤 열기관이 고열원에서 100줄의 열 에너지를 공급받아 외부의 25줄의 일을 할 때 이 열기관에서 저 열원으로 방출한 열에너지는 몇인가요? 하고 물어봤네요. 자주 출제된다고 적혀 있죠. 우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란 무엇일까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란 에너지가 전환되기 전과 후에서 그 에너지의 총량은 동등하게 총량이 보존된다라는 것이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열기관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려보겠습니다. 열기관이에요. 그리고 고열원에서 얼마 줬죠? 100줄 줬다고 합니다. 100줄만큼 열에너지를 공급했대요. 100줄만큼 열에너지를 공급했는데 열기관에서 외부에 25줄만큼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열을 저열원으로 방출하겠죠.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처음에 들어간 열 에너지, 백출. 이것이 열기관으로 들어가서 25줄만큼 역학적 에너지의 형태로 1로 전환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에너지가 전환되기 전, 이 두 개의 합이 에너지가 전환된 후니까 저열원으로 방출한 열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인 1의 형태로 외부에 일을 한 그 25줄 에너지의 그 합이 100줄과 같을 것이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5줄과 저열원으로 방출한 에너지 합이 100줄이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방출된 에너지는 75줄이겠구나 라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이것도 자주 출제된다고 하네요. 자, 그림은 코일과 자석을 이용한 전자기 유도 실험을 나타낸 것이라 검류계의 바늘이 움직이는 경우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말했네요. 검류계의 바늘이 움직이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언제 검류계의 바늘이 움직이죠? 검류계의 바늘은 코일에 유도된 전류의 세기가 변할 때, 코일에 유도된 전류의 세기가 변할 때 검류계의 바늘이 움직이겠습니다. 전류의 세기는 언제 변하죠? 저희가 배우기로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류의 세기가 변하는 경우는 우선 자석을 넣고 뺀다. 자석을 넣고 빼면은 유도된 전류의 세기가 바뀌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코일에 감은수를 크게 한다. 코일을 많이 감으면은 또 유도전류의 세기가 커지겠습니다. 세 번째, 강한 자석을 사용한다. 강한 자석을 사용하면 유도된 전류의 세기가 강하게 변하겠죠. 우선 전자기 유도 실험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우선 자석에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선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석에 이렇게 자기선이 있는데 그 자기선이 자석의 움직임에 따라서 코일 내부의 자기장 속을 이렇게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석의 자기선이 코일 내부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코일 내부 속에서. 그러면서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움직이면서 코일에 전류가 유도됩니다. 그 전류가 유도된 것을 유도전류라고 말해요. 그래서 유도전류가 생기기 위한 조건은 코일 내부 속의 자기선, 그러니까 자기장이 변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통해서 선지를 한번 골라볼게요. 자, 코일 속에서 자석을 넣을 때, 코일 속에서 자석을 뺄 때, 자석을 넣거나 자석을 뺄 때, 그러니까 자석을 움직임으로써 코일 속의 내부의 자기장을 변화시키면은 전류의 세기가 변해서 검류계에서 그것을 잡아낼 수 있겠죠. 기억과 니은은 맞겠습니다. 하지만 디귿, 코일과 자석이 움직이지 않을 때, 코일과 자석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코일 내부에서 자기장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유도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3번 되겠습니다. 네, 4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동일한 위치에서 공 A와 B를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저기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A와 B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수평 방향의 속력은 B가 A의 몇 배인가 하고 물어봤네요.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수평 방향의 속력이었습니다. 우선 여기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게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을 나눠서 이 공의 운동을 생각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직 방향으로는 뭐가 작용하죠? 중력이 작용합니다. 중력이 작용합니다.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관성이 작용한다는 말입니다. 관성이 무엇인가요? 관성은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 물체는 초기의 운동 상태, 그러니까 정지해 있다면 정지하고
물체가 등속운동을 하고 있다면 등속운동을 유지하는 것이 관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공기저항을 무시한다라고 적혀있죠.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 관성을 유지해서 평소에 등속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등속운동 어디 적혀있죠? 수평 방향 속력 등속운동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A와 B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운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연직 아래 방향을 한번 볼게요. 연직 방향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힘이 작용해서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A와 B 모두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와 같은 연직 방향으로만 볼 때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수평 방향의 속력은 B가 A의 몇 배인가 하고 물어봤는데 수평 방향이라고 했으니 연직 방향이 아니라 수평 방향 이쪽의 성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A 같은 경우는 이 정도, B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움직인 것을 볼 수 있겠죠. 저희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이 공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 공이 뭔가 B가 둘이 지금 연직 방향으로 보면은 같은 높이 선상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둘이 동등한 속도의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시점에서 찍은 사진은 같은 높이에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맨 아래 A와 B가 있는 위치에서는 둘이 같은 높이에 있으니 같은 시간대에서 찍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시간을 한번 T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A의 속력을 VA, 수평방향 속력입니다. A의 수평방향 속력을 VA라고 놔볼게요. 그리고 B의 수평방향 속력을 VB라고 놓겠습니다. 속력은 어떻게 구하죠?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죠. 걸린 시간을 T라고 제가 설정을 했어요. A에서의 이동 거리는 얼마죠? A는 수평방향으로는 6만큼 이동했어요. B는 18만큼 이동했어요. T분의 6, T분의 18 나눠서 결과적으로 1대3. B의 수평방향 이동 속력이 A보다 3배 빠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해서 가속도 운동을 하고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서 등속 운동을 한다. 이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에너지의 수송 과정에서 송전 전압을 높였을 때 전류의 세기와 손실 전력의 변화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전기에너지의 송전 과정에서 송전 전압을 높였대요. 우선은 전력에 대해서 아셔야 해요. 전력은 어떻게 구하나요? 전력은 전압과 전류를 곱한 것이 전력입니다. 발전소에서 어떠한 전력, 그러니까 발전을 해서 전기를 생산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 생산된 양을 전력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일정한 어떤 하나의 값이다 라고 제가 말해볼게요. 설정해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조건이 송전 전압을 높였다고 했습니다. 송전 전압을 높였대요. 일정한 전력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전압을 높이면 전력이 일정하므로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전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전압이 n배 커지면 전류는 상대적으로 n분의 1배 줄어들겠습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 전력을 송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송전탑을 한번 그려볼게요. 송전탑이 이렇게 있고 전신주를 그려볼게요. 송전탑에서 전신주로 전기줄 타고 전력을 이제 송전을 할 텐데 여기 전기줄에는 저항이 존재해서 에너지의 손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손실되는 전력도 이거랑 같은 공식으로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손실 전력은 전압과 전류를 곱한 것이다 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전압은 영어로 V, 전류는 I라고 표시를 할게요. 근데 ohm의 법칙 기억나시나요? 전압 같은 경우에는 V는 IR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V는 IR이므로 I는 2개니까 I 제곱의 저항 I 제곱 곱하기 R로 표시할 수 있겠네요.
손실 전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이 최대한 손실 없이 배전을 해서 각 가정에 공급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위에 같은 경우를 한번 조건을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전압이 커지고 전력이 일정하다면 전류는 그만큼 내려갑니다. 그만큼 손실 전력에 해당하는 전압도 커지면 전류도 줄어들겠죠. 하지만 전류가 줄어들면 저항은 일정한 값입니다. 저항이 일정하고 전류가 제곱에 해당하는 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전압을 크게 하면은 전류가 줄어들지만 그 줄어드는 전류로 인해서 손실 전력도 꽤 많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전압을 높이면 전류가 감소하고 손실 전력도 똑같이 감소하니까 답은 5번에 1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1kg인 물체가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여 벽과 충돌한 후 반대 방향으로 1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체에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하고 물어봤네요. 충격량 기억나시나요? 충격량은 어떻게 구하죠? 충격량이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충돌 전과 충돌 후로 나눠서 그 운동량을 각각 구해서 그걸 바탕으로 충격량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곳에서는 충돌한 후에 반대 방향으로 물체가 방향을 바꿨다는 것이에요. 물체가 방향을 바꿨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 왼쪽으로 가는 방향을 제가 봤을 때 왼쪽으로 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충돌 전의 운동량을 먼저 구해볼게요. 충돌 전 같은 경우에는 물체의 질량이 몇이죠? 1kg. 속도는 오른쪽이 플러스 방향이니 플러스 2m/s. 충돌 후의 운동량을 구해볼게요. 충돌 후의 운동량은 1kg인데 운동 방향이 왼쪽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m/s. 결과적으로 충돌 후와 충돌 전에 그 충격량을 구하려면 서로 빼면 되겠죠. 충돌 후의 운동량은 몇이죠? 마이너스 1.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몇을 빼야 되죠? 충돌 전의 운동량 1 곱하기 2니까 2를 빼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 절대값을 씌워서 3만큼의 충격량이 전해졌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의 단위를 보시면은 뉴턴 곱하기 세크라고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돼 있냐면 마지막으로 푼 충격량의 단위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세크인데 뉴턴이라는 단위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세크의 제곱이거든요. 거기에 세크를 곱해서 세크가 분모에서 하는 약분이 돼서 같은 단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나타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충격량은 3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번 다음 물질의 수용액 중 BTB 지시약을 넣었을 때 노란색이 나타나는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BTB 지시약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BTB 지시약이란 어떤 물질의 수용액에 지시약을 넣었을 때 이 수용액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를 판단하게 해주는 하나의 지시약입니다. BTB 지시약을 넣었을 때 노란색이 나왔다. 혹은 초록색이 나왔다. 혹은 파란색이 나왔다. 이 색깔에 따라서 수용액이 산성인지 혹은 염기성인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BTB 지시약을 넣었을 때 수용액이 노란색이라면 이것은 이 수용액은 산성이다. 파란색이 나왔다면 염기성이다. 그 중간이 초록색이 나왔다면 중성을 띠는구나 라고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노란색이 나타나는 것 물어봤네요. 노란색이 나타나는 것은 산성 되겠죠.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산성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산성의 특징이 뭐죠? 산성의 특징은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 그렇죠. 염기성은 반대로 수용액 상태에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죠. 여기에서 수소 이온을 수용액 상태에서 내놓는 물질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라는 물질은 여기 보이시죠? 황산 보이네요. 나머지는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전부 다 수용액 상태에서 OH-를 내놓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1번 황산만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니까 답은 1번 산성 찾는 거에서 황산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8번 가겠습니다.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임의의 원소 A랑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했네요. 우선 주기율표가 이렇게 나타나 있고 기억 A와 B는 같은 주기이다 라고 하는데 주기가 이렇게 나타나 있죠. 같은 2번 주기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자료만 보고도 풀 수 있겠는데요. 좀 더 설명해 드리자면 주기와 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기란 원자 핵이 이렇게 있으면 전자 껍질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주기란 전자 껍질에 전자가 존재할 때 대충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전자가 존재하는 전자 껍질의 개수, 그것을 주기라고 합니다. 즉 주기가 이 두 개 있다면 A랑 B 원소는 전자가 존재하는 전자 껍질이 최대 2개까지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표로도 A와 B는 같은 주기인 거 볼 수 있네요. 니은 원자 번호는 A가 B보다 크다. 원자 번호는 어떻게 설정되죠? 바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원자 번호가 하나씩 늘어나죠. A가 B보다 1 작을 거예요. 그리고 B가 A보다 1 클 겁니다. B가 A보다 원자 번호가 하나 더 크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아니겠네요. 디귿 A와 B는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다라고 했는데 원자과 전자 이게 뭔가요? 원자과 전자란 원자가 있을 때 원자에서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말하죠. 그것의 개수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족에서 알 수 있습니다. 16족 원소나 17족 원소는 그것의 1의 자리 숫자가 원자과 전자의 수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A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의 수가 6개, B는 7개이니까 B가 A보다 많으니 A와 B는 수가 같지 않겠네요.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으려면은 같은 족의 선상에 놓여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만 맞아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9번. 그림은 물 분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물 분자에서 산소 원자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 물어봤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물 분자에서 라는 조건입니다. 대충 산소만 보시고 산소는 원자 번호 8번이니 원자과 전자 6개 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문제만 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있네요. 총 8개 있으니까 산소 원자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 8개 4번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넘어가겠습니다. 10번. 그림은 자석 위에 떠있는 신소재 기억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억은 하고 물어봤네요. 보시면 자석 위에 뭔가 떠있네요.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성질이 있다. 이 효과가 뭐였죠? 바로 마이스너 효과였습니다. 마이스너 효과란 그 밑에 적혀 있는데요. 특정 온도 이하에서 자기장을 밀어낸 성질이 있어 자기 부상 열차에 활용할 수 있다. 자기장을 밀어낸 성질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석 위에 부상할 수 있다. 자석 위에 뜰 수 있다. 라는 것이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자석 위에 떠있죠. 이러한 성질을 나타내는 신소재는 뭐밖에 없나요? 초전도체이죠. 나머지 고무종이 나무는 아무리 특정 온도 이하로 낮춰도 전기 저항이 0이 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1번. 그림은 황산구리 수용액에 아연판을 넣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반응에서 환원되는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환원이 뭔가요? 환원은 산화와 반대되는 말이죠. 산화란 무엇인가요? 바로 산소를 넣는 것.
환원은 이와 반대로 산소를 잃는 것. 혹은 또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산화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잃는 것. 반대로 환원은 전자를 얻는 것.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그동안 봐왔던 화학 반응식과는 많이 달라서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반응에서 환원되는 것, 즉 산소를 잃거나 전자를 얻은 친구를 찾으면 되겠네요. 근데 반응식에서 산소는 보이지 않네요. 전자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아연이 전자를 잃었고 구리이온이 전자를 얻었네요. 전자를 아연에서 가져와서 구리이온이 구리로 변했습니다. 환원된 친구는, 전자를 잃은 친구는 구리이온이구나 라고 CuE+ 찾으면 되겠습니다. 꽤 그동안 화학 반응식과 달랐던 양식이었지만 그림만 잘 볼 수 있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2번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이온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중화 반응시킬 때 반응한 기억과 니은의 수가 많을수록 열이 많이 발생한다. 이거를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중화 반응이란 뭐죠? 수소이온과 산이 내놓는, 수용액 상태에서 산이 내놓는 수소이온과 수용액 상태에서 염기성이 내놓는 수산화이온이 서로 결합하면서 생성물로 물을 내놓고 동시에 중화열이라고 하는 열도 발생하더라 라는 것이 중화 반응이었죠. 그래서 반응한 기억과 니은의 수가 많을수록 열이 많이 발생한다 라고 했으니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이 반응이 많이 발생할수록 열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2번 되겠네요. 이렇게 중화 반응을 토대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은? 하고 물어봤네요.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이다. 그리고 밑에 가장 중요한 정보죠. 아미노산이 단위체가 되어 구성된다. 아미노산이 단위체인 것은 무엇이죠? 바로 단백질입니다. 나머지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탄수화물은 당 같은 게 되겠죠. 치즈 같은 경우도 단위체가 다루진 않지만 아미노산이 단위체가 돼서 구성하는 것은 3번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효소 같은 경우에도 생체 촉매로서 단백질이 주성분이라는 거 잘 알고 계셔야 할 겁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14번. 그림은 어떤 동물 세포의 구조를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A부터 D 중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세포 소기관은? 하고 물어봤네요.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하고 생명체를 이루는 유전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말했네요. 유전정보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나요? 바로 핵산에 저장되어 있죠. 핵산에는 무엇이 있죠? 핵산에는 DNA라고 하는 핵산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RNA라고 하는 핵산이 있습니다. DNA에서 유전정보를 저장하고 RNA는 그 유전정보를 바탕으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사용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핵산 중에 DNA, 유전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것은 어디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핵 속에 저장되어 있겠죠. 핵 속에 저장되어 있겠습니다. 리보솜은 뭐냐면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어떤 알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포체는 세포 안에서 물질의 이동에 관여하는 세포 서기관이라고 알아두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포막 같은 경우는 핵이 아니라 세포의 안쪽과 세포 바깥에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하나의 세포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핵이니까 1번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그림은 효소의 작용을 나타낸 모형입니다. 효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네요. 효소란 먼저 무엇인지 정리를 해볼까요? 효소란 생체 촉매입니다. 그리고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보이는 것처럼 특정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응물,
기질이라고도 합니다. 기질이라고도 하는 반응물과 특이한 특정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특정 기질과만 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그 특성을 바로 기질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기질 특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효소가 반응물과 결합을 하고 반응물을 생성물로 분해를 한 다음에 그 구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효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재사용될 수 있습니다. 재사용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효소로는 저희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 같은 게 있겠습니다. 탄수화물 같은 거를 좀 더 작은 단위로 분해하는 것들, 그런 거를 효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1번,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 네, 맞죠? 생체 촉매입니다.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2번, 특정한 반응물에만 작용한다. 맞죠? 특정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기질 특이성이 작용한다. 2번도 맞는 말입니다. 3번, 반응 후에 생성물과 분리된다. 네, 지금 보시면은 반응이 일어나고 나서 생성물과 분리되어 다시 반응물과 결합할 수 있겠죠. 3번도 맞는 말입니다. 4번, 반응이 끝나 효소의 구조는 반응 전과 다르다. 아니죠. 효소의 입체 구조는 반응 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른 기질과 결합을 해서 생체 촉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4번은 오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16번. 그림은 DNA에서 RNA가 전사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염기는? 하고 물어봤네요. 우선 DNA와 RNA의 염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DNA와 RNA. DNA와 RNA는 뭔가요? DNA와 RNA는 핵산입니다. 이 뒤에 NA라고 공통적으로 붙었죠. NA가 핵산을 나타내는 말이요. 뉴클레익 엑시드라고 핵산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앞에 붙어있는 D와 R은 바로 핵산이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의 비율로 결합을 한 상태인데 그 중에서 가운데 당이 무엇을 이루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D는 뭐 디옥실이고 R은 뭐 리보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DNA 같은 경우에는 이중 나선 구조, RNA 같은 경우는 단일 가닥 구조를 나타내고 DNA 같은 경우는 염기로 무엇을 갖고 있냐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그리고 타이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RNA는 동일하게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을 가지고 있지만 타이민이 아니라 유라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DNA에서는 한 가닥 한 가닥에서 염기가 상보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어요. 바로 아데닌은 타이민과 결합하고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RNA가 DNA에서 전사되는 과정에서 RNA는 DNA의 두 가닥 중에서 하나를 주형 가닥으로 삼아요. 주형 틀로 삼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하나를 틀로 삼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상보 결합하는 하나의 염기쌍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TA 만나죠. 아데닌과 타이민 만나서 타이민과 아데닌, 사이토신과 문제 나왔네요. 아데닌과 유라실, 문제 나왔는데 보시면은 아데닌과 상보 결합하는 염기인 타이민을 RNA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타이민 대신에 RNA는 유라실, 동일하게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결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데닌 부분에는 주형틀로 삼은 DNA 단일 가닥 그 구조에서 아데닌은 유라실로, 원래는 DNA였다면 타이민이 만들어졌겠지만 유라실로 만들어졌고요. 이쪽도 타이민에 해당하는 상보 염기 아데닌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 기억문 보시면은 사이토신에 해당하는 상보 염기 그대로 동일하게 구아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되겠네요. 그리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되겠습니다. 표는 서로 다른 지역 가나다라에서 서식하는 식물 종 A부터 1을 나타낸 것입니다. 종 다양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하고 물어봤네요. 종 다양성 무엇인가요? 종 다양성이 높을 조건, 종 다양성이 높으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종의 수가 많다. 두 번째로 객체가
개체수가 고르다. 어떠한 개체군에서, 아니죠. 어떠한 군집에서 종의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그 개체수가 고를수록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나 지역 그리고 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없는 종이 존재를 하죠. 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종이 A, B, C, D 5개가 존재하지만 나는 3개, 다는 4개, 라도 5개 존재하네요. 그래서 가랑 라 중에 비교를 하면 좋을 텐데, 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종 A가 60마리 정도, 60개 있지만 하나는 5개 있기도 하고, 하지만 라 같은 경우에는 20개씩 고른 게 보이시죠? 개체수가 고르고 종의 수가 많은 거는 라 지역일 테니 라 지역에서 종 다양성이 가장 높겠구나 하고 4번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8번. 다음 설명에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종의 같은 종의 개체들로 이루어진 무리를 이것이라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생물종의 무리를 이것이라 한다 라고 했네요. 우선은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개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체보다 큰 개념인 개체군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개체군보다 큰 단어인 군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개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슴 한 마리처럼 어느 한 종의 어느 한 마리의 개체 나타내는 말입니다. 개체군 같은 경우는 그 개체의 종, 한 마리의 종 전체를 말하는 것을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한 마리의 종으로 이루어진 어떤 무리를 개체군이라고 하고요. 종이 하나입니다. 군집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 종.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사슴 한 마리였다면 사슴종 하나, 그 다음에는 사슴종 있을 수도 있고 토끼나 호랑이 이런 것들 여러 종들을 모여서 군집이라고 하겠죠. 이걸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같은 종, 이루어진 무리를 기역, 여러 생물종 하는 걸 니은이라고 했죠.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것은 개체군, 여러 종으로 이루어진 것은 군집이므로 기역은 개체군, 니은은 군집 되겠네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9번 가겠습니다. 그림은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고 있는 어떤 생태계의 먹이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보시면은 먹이 구물입니다. 먹이 구물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풀은 생산자이다 라고 물어봤는데, 생산자가 뭐죠? 생산자는 자신 스스로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분을 스스로 합성하거나 얻을 수 있는 존재를 생산자라고 하죠. 풀은 생산자 맞습니다. 광합성할 수 있으니까요. 토끼는 2차 소비자이다 라고 이번에서 물어봤는데, 토끼는 뭐 먹죠? 풀 먹네요. 생산자를 바로 잡아먹는 소비자는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 되겠습니다. 2차가 아니겠죠? 2번은 아닙니다. 3번. 참새가 사라지면 올빼미도 사라진다. 참새가 여기서 없다고 쳐볼게요. 참새가 없어지면 올빼미가 먹을 게 없어지나요? 아니죠. 올빼미는 들쥐를 먹으면 되죠. 올빼미는 사라지지 않고 들쥐를 먹으면 되기 때문에 사라지진 않겠습니다. 4번. 매가 사라진다면 들쥐의 개체수는 일시적으로 감소한다. 들쥐의 개체수는 일시적으로 감소한다. 아니죠. 들쥐의 개체수가 오히려 늘어날 거예요. 자신의 상의 포식자인 매가 사라졌으니까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풀이 있고 들쥐가 있고 여기 그려볼게요. 매가 있는데 매가 사라진다면 들쥐가 상의 포식자가 없어졌으니 크게 번식력이 높아져서 개체수가 증가할 거예요.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왜 일시적이라는 말이 붙었냐면 들쥐가 개체수가 증가를 하면은 그에 따라서 그의 자신의 포식자의 피식관계죠. 피식자인 풀의 개체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가 줄어드니까 장기로 나중에 갈수록 들쥐의 개체수도 장기로 가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라는 말이 붙었다라는 거를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도 아니에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번 가겠습니다. 그림은 태양의 흡수 스펙트럼과 수소, 헬륨 기체 방전관을 이용하여 얻은 스펙트럼을 각각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했네요. 태양 같은 경우는 흡수 스펙트럼이래요.
수소와 헬륨 같은 경우에는 방전관을 이용하여 얻은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주세요 라고 했네요. 우선 선지를 한번 가볼게요. 태양은 수소와 헬륨을 포함하고 있다 라고 했네요. 우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스펙트럼의 성질에 대해서 먼저 잘 이해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스펙트럼이란 뭔가요? 스펙트럼이란 선의 띠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광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태양과 같은 광원인데 태양과 같은 광원에서 백색 빛을 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저온의 기체가 있다고 해볼게요. 어떤 광원에서 빛을 쐈는데 그 기체를 통과해서 빛이 우리의 눈에 들어왔다고 쳐볼게요. 들어오기 전에 프리즘을 거쳐서 저희의 분광기를 통해서 프리즘을 거쳐서 스펙트럼으로 나타냈다고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광원에서 나타난 빛은 백색빛이라서 이 자체로 여기다 프리즘을 놓고 보면은 연속 스펙트럼으로 선 같은 게 나타나지 않은 깨끗한 스펙트럼이 나타날 텐데요.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게 되면은 기체 속에 있는 원소, 그 기체들이 빛에 있는 특정한 파장대의 빛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빛을 흡수한 만큼 이 빛의 파장대에서는 저렇게 흡수선의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연속적인 모양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검은 선, 흡수선 같은 게 나타납니다. 이런 것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방전관을 한번 그려볼게요. 방전관입니다. 방전관이 뭐냐면 방전관 속에 기체를 집어넣고 순간적으로 큰 전압을 걸어요. 큰 전압을 걸면은 기체 속에 있던 그 원자핵, 잠깐만 그려볼게요. 기체 속에 들어있는 원자에서 전자가 있을 건데 순간적으로 높은 전압을 받게 되면은 낮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전자가 순간적으로 높은 에너지 준위까지 올라가요. 그러다가 너무 불안정해서 안정한 상태를 찾기 위해서 그 차이를 다시 내려갑니다. 그 높이 차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만큼을 빛으로 방출하는데요. 이때 그 빛을 방출한다 라고 하는데 그 방출한 빛을 가지고 프리즘을 통해서 분광기를 통해 스펙트럼을 나타내면은 검은 바탕에 색깔이 있는 선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걸 바로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태양은 수소와 헬륨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흡수선 그리고 방출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선 공통적으로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요.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의 고유한 특성이에요. 사람의 지문 같은 건데요. 수소에 나타난 흡수선, 방출선이죠. 수소에 나타난 특정한 파장대의 특정한 개수의 어떤 선, 방출선. 그리고 헬륨에서도 특정한 파장대에 나타난 특정한 개수의 방출선. 흡수선이든 방출선이든 상관없이 그 개수는 언제 어디서든 동일하게 관측할 수 있다는 거죠. 흡수선이든 방출선이든. 무슨 말이냐면 수소의 방출선이 나타나는 곳이 태양에도 나타난다면 그것은 태양의 대기에 수소가 있다는 것이고 헬륨의 방출선에 해당하는 위치에 그것이 태양에도 존재한다면 그것은 태양의 대기에도 헬륨이 존재한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소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기억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태양은 수소와 헬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니은, 헬륨 스펙트럼에는 흡수선이 나타난다. 아니죠. 방출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방출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귿, 태양의 대기는 다양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수소와 헬륨, 그 위에도 여기 보시면 조금 겹쳐 있어요. 다양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구나 하고 4번 기억 디귿을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원에서 빛을 통과해서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다. 그건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태양이라고 보시고 저온의 기체를 태양의 대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디귿 보기를 잘 풀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2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지구 시스템을 이루는 각 권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현상에 해당하는 상호작용은? 하고 물어봤네요. 석회암 지대에서 지하수의 작용으로 석회 동굴이 만들어졌다라고 했네요. 지하수는 무엇? 각 권에서 어디에 해당하죠? 수권. 석회 동굴은 직권에 해당하죠. 수권과 직권 사이의 상호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B가 되겠죠. 직권과 수권 사이의 상호작용 B가 돼서 간단히 21번은 2번이라고 풀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22번. 다음은 지구에서 발생한 자연현상입니다. 기역과 니은을 일으키는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기역. 먼저 문제를 보기 전에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은 크게 세 가지 나뉘죠.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그리고 조력 에너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에서 태양이 차지하는 비중은 99.98%를 넘습니다. 나머지 지구 내부 에너지와 조력 에너지가 0.01%도 안 되는 것을 양분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태양 에너지다 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태양 에너지가 하는 가장 주된 일은 뭐냐면은 기상현상을 일으키고 또 대기 대순환을 일으킨다. 대기 대순환의 에너지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 내부의 이제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 열로 인해서 멘틀 대류가 발생하는데 그 멘틀 대류를 통해서 지진 혹은 화산 활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의 주된 에너지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력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구와 이제 달과 태양 사이의 인력, 즉 기조력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에너지인데 이 조력 에너지는 밀물과 썰물의 주된 에너지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출제된 것은 태풍은 기상현상 중에 하나죠. 기역 같은 경우는 태양에너지, 아이슬란드에서 규모가 된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의 주된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죠. 태양에너지와 지구 내부 에너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23번. 그림은 지구 내부 구조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부터 D 중 판을 가리키는 구간은? 하고 물어봤네요. 판이 뭔가요? 판은 암석권이라고도 하죠. 암석권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구조는 지각과 그리고 상부 멘틀 일부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그것의 깊이는 약 100km까지 간다 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A 같은 경우는 대륙지각이죠. 대륙지각만을 포함하고 있고 멘틀은 여기 검정색 부분이기 때문에 A 같은 경우는 판이라고 볼 수 없겠네요. B 같은 경우도 지각을 포함하지 않아서 아니겠습니다. D 같은 경우도 멘틀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C 같은 경우만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C만이 판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23번에 3번 되겠네요. 그리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4번. 그림은 자연적 연인과 인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현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기억이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우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과잉방목, 과잉벌목, 인위적 요인이죠. 사막 보시면은 가뭄이 지속되고 토양이 황폐화된다. 이거 선지 중에서 뭐랑 가장 가깝죠? 2번. 사막화랑 가장 가깝죠. 사막화가 무엇이죠? 기존에 사막이 있던 지역이 자연적인 요인이든 인위적인 요인이든 가뭄이 지속되거나 토양이 황폐화되어 사막의 어떤 지역이 넓어지는 것, 그것을 사막화라고 하죠. 기억에 가장 적합한 것은 2번 사막화가 되겠네요. 라니냐와 엘니뇨는 가뭄이 지속되고 토양이 황폐화된다고 해서 그것이 유래될 수가 없는, 기원할 수가 없는 어떤 기상 요소입니다. 화산활동도 마찬가지고요. 답은 2번 사막화 되겠습니다. 25번 가겠습니다. 이 지질시대에서 출현하고 번성했던 생물은? 하고 삼엽충 물어봤네요. 삼엽충 그림을 갖다 놨네요. 삼엽충은
가장 대표적인 고생대 표준화석입니다. 고생대 표준화석. 표준화석이라 하면 특정한 지질시대에서 발생하고 멸종을 해서 어떠한 특정한 지질층에서 삼엽충이 발견됐다면 이 지층은 고생대에 퇴적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선지를 한번 볼게요. 삼엽충이 나타났으니 이 지층은 고생대에 퇴적되었을 겁니다. 1번 공룡, 매머드, 속시식물, 양치식물 나타내는데 이거를 표로 하면 정리하는 게 빠르겠네요. 우선 공룡이나 나타난 선지 중에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만 나타나 있어서 공룡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중생대의 표준 화석입니다. 매머드 그리고 속시식물 같은 경우는 신생대의 대표적인 매머드는 대표적인 신생대의 표준 화석이지만 속시식물은 신생대에 번성했던 식물 중 하나죠. 문제에서 화석을 찾는 게 아니라 번성했던 생물을 찾고 있습니다. 양치식물은 언제 번성했죠? 바로 고생대에서 번성했죠. 양치식물이 뭔가요? 양치가 뭐냐면은 양이 울음소리를 까먹었네요. 아무튼 양이 이빨과 같다. 양이 이빨과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양의 이와 비슷하게 생긴 식물이다 해서 양치식물인데 대표적인 예로 고사리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고생대에서 엄청 번식해서 한번 퇴적된 층이 있는데 아무튼 고사리에서 번성했다. 그래서 4번 양치식물이 삼엽충과 함께 번성했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25년도 1회인가요? 1회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 이를 바탕으로 잘 학습을 진행을 하시고 26년도에 합격을 기원하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